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집에서 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읽는 거죠. 다산을 읽거나 연암을 읽거나 안 오시면은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저도 연암도 읽고 다산도 읽고 앞으로 계속 하여튼 그 시대 18세기 지식인들의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산 하면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저술량이 가장 많은 학자죠. 몇 자냐? 제가 옛날에 여의당 전설을 한 페이지당 몇 글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알고 보니 500만 자, 그러니까 100만 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연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저술량을 자랑하는 게 다산 정약용이고요. 왜 그렇게 그런 많은 저술을 남겼는가? 유배 기간이 18년 동안이었죠. 18년간 다산에게 혁명의 군주는 누구였는가? 다산은 이제 탕임금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원래 이제 육아에서는 요순을 높이죠. 그리고 문왕도 높입니다. 요순과 문왕 같은 임금들은 피를 보지 않은 군왕들이죠. 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탕임금이나 무왕은 혁명의 군주죠. 요 임금은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그냥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순임금도 우에게 임금 자리를 그냥 물려줬죠. 문왕은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당시 폭군으로 알려졌던 주를 정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보지 않은 임금들입니다. 이런 임금들을 당연히 육아에서는 높입니다. 성인들인데 성인들 중에서도 오로지 이제 문왕의 문이 말해주듯이 문으로 높은 사람들을 이제 칭송하고, 상대적으로 탕임금이나 무왕은 탕은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그를 처부수고 성나라를 처음 세웠죠. 그리고 무왕은 문왕이 자기 아버지 문왕은 정벌하지 않았던 주를 결국 정벌을 해서 죽이고 주나라를 세웠죠. 혁명의 군주입니다. 탕문은. 상대적으로 공자 같은 경우도 탕임금에 대한 칭찬의 말은 논어에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도 공자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기록물 중에 하나로 그냥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자가 칭찬한 내용은 아니에요. 논어에 있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무왕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지만 순임금의 소학은, 원래 이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제왕들의 덕을 노래한 거란 말이에요. 순임금의 음악은 소조. 소는 밝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밝음이라는 뜻의 음악인데, 순임금의 소학은 진선진미라고 그랬죠. 지극히 선하고 또 지극히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무왕의 무학은 진미의나 지극히 아름답긴 하지만 미진선야라, 지극히 선하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췄죠. 그런데 이제 맹자에 가면은 요순보다 오히려 탕무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혁명의 군주를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다산도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다산에게 탕임금 같은 혁명의 군주는 정조였겠죠. 실제로 삶도 그렇습니다. 다산은 1762년생인데요. 1762년 6월 16일 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1836년 2월 2일로 세상을 떠납니다. 62년생인데 저도 62년생이에요. 여기 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이런 대학자와 같은 해에 태어난 건 재미있는 일이죠. 62년에 태어나서 22살에 진사에 급제한 이후 정조의 더할 수 없는 총애를 받죠. 그러니까 정조 임금의 전격적이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승승장구합니다. 그게 정조가 1800년에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유배를 가게 되죠. 뭐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치 보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뭐 이렇게 유배를 간다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상황이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결국 1801년부터 1818년까지 유배 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멀쩡히 있던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으면 글을 쓰잖아요. 늘 그렇죠, 늘. 다른 건 허용이 안 되는데 책 보는 건 허용이 되고 공부하는 건 허용이 되니까 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 2년이 아니고 18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산은 자료형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재능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착실하게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고 물론 이제 뭐 독창적인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게다가 독창적이기까지 하죠. 아주 뛰어나고 명석한 판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학자인데 그 18년 동안 유배를 당했으니 그동안 계속 저술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술은 뭐 보잘 게 없었어요. 보잘 게 없었고 실제 행정가로서는 탁월했죠. 행정가로서는 탁월을 했고 일을 처리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알려진 게 뭐 거중기를 만들었다든지 뭐 수원성을 축조했다든지 실제로 실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냥 뭐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탁월한 업적을 남기죠. 행정관으로서도 남기고 기술적으로도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실제로 뭐 배다리를 만든다든지 그 당시 이 물리와 과학 전반에 대한 백과전서식의 지식을 다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800년에 정조가 죽으면서 긴 유배 생활에 들어가고 그 긴 유배 생활의 결과가 500만 자의 저술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정말 다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저술을 어느 정도 읽어보려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저술이 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읽어야 될 텐데 50만 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가려 뽑은 게 너무 어려운 것도 빼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다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육경 고문에 대한 사서 오경, 심지어 뭐 실전된 악경에 이르기까지 건드리지 않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워낙 영역이 넓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조금씩이라도 하려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취향에 맞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서문을 좀 볼 거고요. 서문도 좀 뽑고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하게 알려진 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아들에게 보낸 편지요. 그 편지글도 있고 그리고 뭐 정조 임금이 내린 책문 시험 문제죠. 책문에 대한 답안지도 한두 개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좀 다양하게 보려고 하긴 했는데 워낙 뭐 시간이 짧고 또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산의 진면목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진면목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산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 탐방이나 뭐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긴 글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18년 동안 다산이 남긴 글은 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들한테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는 패배했죠. 완전하게 패배했죠. 18년간이라는 세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재능이나 또는 그 능력이 두려웠으면 18년간이나 묶어두겠어요. 그래 어쨌든 그런 정도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제 패배했는데 그런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은 글밖에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밖에 없다고 본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이 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천상학자 스타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사는 이게 가게가요, 아버지가 정재원입니다. 그 진주 목사를 비롯해서 5개 고을의 그 수령을 지냈던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이 진주 목사 전공 묘갈명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제 최재공이 정조 때 영의정에 올랐던 최재공이요. 최재공이 지은 묘갈명입니다. 보면은, 그 행정가로서, 지방 수령으로서의 탁월한 면모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시문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 됨됨이 인품에 대한 칭찬이 넘쳐나는 글입니다. 그래서 최재공도 정치적 부침을 많이 겪죠. 영의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중심부에까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축출되어서 유배를 갔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여러 번의 그 정치적 질곡을 겪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축출되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이 전공이 자기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복귀해서 영의정이 되었을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이죠. 그런 걸 봐도 이제 그런 일품을 짐작할 수 있는데, 정재원의 아들이 이제 뭐 엄청난 학자들이 있잖아요. 정약전도 있고, 다산의 형제들이죠. 정약, 돈전자가 아니죠. 정약현도 있고, 그리고 뭐 정약용은 이제 다산의 이름이죠. 이름도 참 특이해요. 이게 보통 이 오행의 그 상생 순서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게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자 같은 경우에 이름이 주시죠. 이 불이 들어가 있죠. 아버지는 주송입니다. 남목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행에 맞춰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흑토가 들어가 있죠. 흑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쇠금자가 들어가 있죠. 토생금이니까 쇠금자를 넣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또 정약용의 아들은 하규가 있고, 학연이 있고 하규가 있죠. 여기 물수가 들어가 있죠. 네, 둘 다요. 이거는 이제 금생수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마치 약전, 약현, 약용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약자가 돌림자인 것 같은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쇠금자 들어가 있는 게 돌림자입니다. 네, 특이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약금이죠. 약금. 만약 쇠 붙일 것 같으면 이거 서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서경에 보면은 그 10명, 서경의 10명편은 상중하로 나눠져 있는데, 은나라 고종이 부여를 등용해서 은나라를 중흥시키는 내용입니다. 근데 부열이 왜 부열이냐면, 부암이라는 들에서 이 축성, 성을 쌓기 위해서 돌 지어서 나르던 사람이 열이에요. 그 수자리 사는 거나 다를 바 없이 거의 노예 생활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을 졸지에 한나라의 그 2인자로 올려놓는 그런 일이 10명편에 나옵니다. 부여를 재상으로 임명하는 거거든요. 예. 반대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고종이, 은나라 고종, 무정임금이죠. 무정임금이기도 하고, 은나라 시호로는 고종이기도 합니다. 예. 뭐 꿈에 상제가 나에게 훌륭한 신하를 내려줬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꿈에 본 신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게 합니다. 최초의 몽타주겠죠. 그걸 그려가지고 천하에 뿌리죠. 그랬더니 부암의 들판에서 이 돌 져서 나르던 이 열이 용모가 같습니다. 같아서 불러와서
임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째 비슷하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 주류라기보다도, 비주류에 속하는 인물을 등용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게 서경의 열명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고종이 부여를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약금이거든 만약 쇠붙이가 있을 것 같으면 용려하여 너를 써서 장리하며 숫돌이 되게 할 것이며, 쇠붙이가 있으면 당신을 숫돌이 되게 할 것이다. 쇠붙이를 예리하게 갈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약세 대안이거든 만약 큰 가뭄이 질 것 같으면 용려하여 작림홀이라 너로 하여금 사흘비가 되게 사흘 내리는 비가 되게 하리라. 또 뭐 약재거천 큰 물을 건널 것 같으면 용려하여 너를 써서 작주집 배와 노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비유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 약금이죠. 약금. 그걸 따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맞으니까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재원의 제자에 흑토가 있고 여기 쇠금자가 있고 그리고 물숫자가 있고 이거는 일련의 그 설명이 오행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는 걸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죠. 정약우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학자고 문인이고 행정가입니다. 근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왜? 다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정학유도, 학연도 그렇고 학유도 그래요. 정학유는 농가원령가라는 그 노랫말이 있죠. 농가원령가의 저자입니다. 그런데도 뭐 정학유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이름을 드러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산이 대단하긴 대단하죠. 이런 집안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그냥 태어나면 이상해집니다. 그냥 바로. 다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이었죠.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의 그 인간관계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정조가 죽고 나면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 이전의 그 임금의 그 총애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박해에 대한 보상을 미리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이외에, 형제들의 그 불행한 일이나, 형제들 중에서 이제 그 천주교와 관련된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은 형제들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러니까 6남 3녀였어요. 6남 3녀인데, 아들은 방금 말씀드린 학연과 학유 둘만 살아남았고, 딸이 살아남습니다. 그 셋이 살고, 나머지, 그러니까 9명이다. 나머지 6명은 대부분 그 홍역으로 죽습니다. 천연두, 뭐 두창 이런 거 알아서 죽는데, 그런 불행을 당하고 그냥 있진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그 마과회통 같은 저수를 남겼죠. 마과의 홍역이라는 질병을 통틀어서 마과라 그러는데, 홍역과 관련된 치료 방법을 총괄한 저수를 마과회통이라는 저수를 남깁니다. 실학자답죠.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을 하고 또 저술로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지만 농사를 짓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요. 그냥 농사를 짓다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면 이제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또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연암과 비교를 하자면 연암의 문장은 화려하죠. 연암 문장 화려하고 물론 그냥 화려한 게 아니죠. 그냥 화려한 게 아니고 화려하면서 창조적이고 그리고 재밌습니다. 연암 재밌어요. 정말 그 연암은 영조가 그
불러서 연암의 글을 읽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 안 본 게 연암이고요. 하여튼 기인은 기인이죠. 그렇게 이제 재미있는 게 연암이라면, 다산 같은 경우는 재미보다는 감동 쪽에 가깝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글들이. 반대로 뭐 연암이 감동적이지 않고 뭐 다산이 재미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격이 이제 좀 다르고, 게다가 이제 출신 배경도 이 정약용 쪽은 비주류 남인 계열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깔린 정조가 뭐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요. 깔려져 있는데, 연암은 그런 게 없죠. 연암은 뭐 조선시대를 거의 좌우해온 주류 중의 주류입니다. 주류 중의 주류인데, 주류가 주류를 붙들고 기득권을 주장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데, 그걸 그냥 너무나 가볍게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연암에게서 보이니까, 또 연암의 매력이 또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글을 읽으시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 가는 것도 재미있을 법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연암과 대비가 되는 그런 글도 한두 개 뽑긴 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